러시아의 포성이 멈추지 않은 지 벌써 3년째다. 하지만 전선의 굉음보다 더 조용하고 깊게 울려 퍼진 변화는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질서를 뒤흔들었듯 그 여파는 시베리아를 넘어 부만강과 압록강의 물결 위에도 번지고 있다. 오랫동안 냉전의 잔재로 불리던 한반도와 그 주변이 이제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실험장이 되어버렸다. 소련이 붕괴한 1991년 이후 러시아는 줄곧 서쪽을 바라봤다. 엘친의 시대는 서방으로 향한 개방의 시대였고, 푸틴의 초반 10년은 유럽과의 전략적 협상 시대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시선은 다시 동쪽으로 돌아왔다. 유럽은 다쳤고 중동은 요동쳤으며 중앙아시아조차 중국의 영향력이 뿌리내렸다. 그 결과 모스크바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극동과 한반도뿐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다시 손을 잡았다. 2024년 6월 평양과 모스크바는 1961년 이후 두 번째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겉으로는 호해 협력이란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론 전쟁으로 인한 절박한 필요가 그들을 다시 묶어 세운 셈이다. 한때 소련의 보호를 구하던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쪽으로 바뀌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조선인민군의 지원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양국이 더 이상 은밀한 협력이 아니라 공개적 동맹으로 나아갔음을 상징한다. 러시아는 탄약과 인력을, 북한은 석유와 기술을 교환했다. 1950년대엔 중국이 북한을 지켰다. 1960년대엔 소련이 북한을 품었다. 그리고 2020년대에 와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어깨를 빌려 자신의 핵 지위를 굳히고 있다. 약자가 강자를 구한다. 이 역전된 구도가야말로 지금의 한반도를 설명하는 가장 아이러니한 문장일 것이다. 중국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말을 아낀다. 1960년대 소련과 중국의 분열 시기에는 북한을 놓고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중국은 경쟁 대신 관망을 택했다. 푸틴과 김정은의 손이 맞잡히던 그 순간, 베이징은 어떤 논평도 내지 않았다. 중국은 아는 것이다. 이 동맹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러시아의 숨통이 트이는 순간, 모스크바는 다시 평양을 멀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렇기에 중국은 굳이 말리지도 끼어들지도 않는다. 조용히 시장과 에너지 라인을 유지하며 최후의 선택지로 남는 쪽을 택한다. 1990년대 첫 번째 반전은 소련의 해체였다. 2000년대 두 번째 반전은 중국의 부상이었다. 그리고 2020년대 세 번째 반전은 러시아의 동쪽 귀환과 북한의 재등장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조합. 제재로 묶인 국가와 고립된 대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순간, 역사는 다시 비틀리며 되돌아왔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이들의 결합은 단순한 전술적 동맹일까?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씨앗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반세기 전
그들의 첫 번째 결합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1945년 8월 한반도는 단 하루 만에 두 개의 세상으로 갈라졌다. 소련군이 북쪽에서 진입하고 미군이 남쪽에 들어왔다. 38선은 우연의 산물이었지만 이후 8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경계선이 되었다. 모스크바는 사회주의의 방파제를 세우려 했고 워싱턴은 자유주의의 전초기지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국제정치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존재는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다. 김일성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새로운 구도를 이뤘다. 그는 소련의 군정 아래에서 권력을 잡았고 중국의 혁명이 완성되기 전 이미 조선식 사회주의라는 깃발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주체적인 통일국가, 즉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를 다시 묶는 것이다. 1950년 6월 김일성은 결국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동의를 얻어 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승인의 배경은 서로 달랐다.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이 전쟁을 비용이 적은 실험으로 여겼다. 마오쩌둥은 혁명의 불길이 한반도까지 번지면 중국의 안전도 강화된다고 믿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3개월 만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고 평양은 무너졌다. 김일성은 압록강까지 몰렸다. 그때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했다. 1950년 10월 마오의 아들 마오안닝이 평양 근처에서 전사했다. 그날 이후 조중열맹이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또한 중소 갈등의 씨앗을 심었다. 스탈린은 조선 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았고 마오는 모스크바는 우리를 총알바지로 썼다고 분노했다. 1953년 정전 이후 김일성은 깨달았다. 형제란 언제든 이해관계자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때부터 조선의 외교는 균형 외교라는 이름으로 변신했다. 1956년 크루쇼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시작하자 김일성은 이를 사회주의의 배신이라 규정했다. 그의 시선은 즉시 베이징으로 향했다. 중국은 그를 혁명의 순수성을 지킨 동지로 대했고 소련은 그를 교조주의적 지도자라 불렀다. 당시 조선은 외교적으로 천재적인 줄타기를 했다. 한 해는 평양에 중국 대표단을 초청하고 다음에는 모스크바를 찾아가 핵 기술 지원을 논의했다. 1961년 7월 조선은 동시에 중국과 조중오 협력 조약, 소련과 조소우 오상오 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냉전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한 국가가 두 사회주의 강대국과 동시에 동맹을 맺은 것이다. 이중 동맹의 구조 속에서 김일성은 생존을, 평양은 자주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런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다. 1969년 중소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자 평양은 누구의 편에도 서지 못했다. 그 순간 주체사상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즉,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1980년대
브레즈네프가 사라지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했을 때 모스크바는 이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개혁과 개방이라는 말은 평양에게 곧 이별을 의미했다. 소련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축소했고, 중국은 덩샤오핑 체제 아래에서 시장 경제를 실험했다. 그때 평양은 외로웠다. 더 이상 믿을 만한 형제가 없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릴 때 소련과 중국은 동시에 한국에 대표단을 보냈다. 김일성은 그 장면을 배신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이 시기부터 평양은 반서방이 아니라 반세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즉, 이념의 문제를 넘어 체제 자체를 방어하는 생존의 싸움이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다. 그 순간 평양은 후원자를 잃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형제국이라 불렀지만 사실상 개혁 개방의 길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걷고 있었다. 러시아는 민주화의 혼란 속에서 평양을 경제 부담으로 여겼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은 바로 그 결과였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무역망이 붕괴하고 북한은 폐쇄적 자립체제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시기에 김정일은 역설적인 교훈을 얻었다. 언젠가 러시아와 중국이 다시 필요로 하는 날이 온다. 그는 이 신념으로 체제를 버티며 핵 개발을 시작했다.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담보하는 보험이었다. 이후 북한은 그 보험 증서를 가지고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상대로 다시 협상을 시작한다. 2000년대 초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시아는 다시 극동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중국은 1대1로를 추진하며 동북 삼성의 경제벨트를 강화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체제를 인정받는 전략을 택했다. 세 국가는 서로 다른 이유로 미국 중심 질서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러시아는 안보의 균열, 중국은 경제의 제약, 북한은 체제의 고립. 이 세 가지 불만이 2020년대 초 결국 한 점으로 모여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불씨에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은 두만강을 넘어 제2의 삼각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올랐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변주되는가? 1950년대의 삼각은 이념이 만들었다. 2020년대의 삼각은 필요가 만들었다. 당시엔 공산주의의 이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실주의의 계산만 남았다. 그래서 이번 동맹은 더 단단하지만 동시에 더 취약하다. 이념으로 묶인 형제는 신념으로 싸우지만 이익으로 묶인 동맹은 상황이 바뀌면 흩어진다. 지금의 북한, 러시아, 중국 관계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2020년대 초 세계의 시계는 전쟁과 제재, 인공지능, 그리고 불신으로 움직였다. 서방은 민주주의의 연합을 외쳤고 동쪽은 주권과 자주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 자주라는 말 안에는 서로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다. 러시아는 고립을 뚫기 위한 숨통을 원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공식 인정을 원했다. 중국은 미국의 포위망 속에서 완충지대를 원했다. 이 세 가지 욕망이 교차하며 두 번째 결합이 시작됐다. 겉으로는 연대이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존 공식이 계산되고 있었다. 이 시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푸틴의 러시아는 전례 없는 제재의 파도를 맞았다. 달러 결제망이 끊기고 유럽 시장이 닫혔다. 그때 러시아가 택한 방향은 명확했다. 대체축 만들기. 중국과 인도, 그리고 북한. 이 세 곳은 러시아에게 제재 회피의 삼각지대였다. 특히 북한은 군수물자의 숨은 통로였다. 러시아는 북한산 포탄과 미사일을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전선에 투입했고, 그 대가로 석유, 릴, 그리고 위성 기술을 제공했다. 이 거래는 국제법상 불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법보다 중요한 건 존재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푸틴은 알고 있었다. 북한과의 결합은 서방의 압박을 견디기 위한 전략적 산소 공급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2024년 다시 평양을 찾았다. 김정은과의 악수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의 연출이었다. 북한 작은 나라의 큰 계산은 무엇일까? 김정은은 이 동맹의 가장 빠르고 영리한 플레이어였다. 그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푸틴의 외교적 고립이 깊어질수록 평양의 가치는 올라갔다. 러시아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가 된다. 북한은 이 원리를 철저히 활용했다. 러시아에 포탄을 주고 그 대가로 위성 기술을 받는다. 러시아의 정통성을 국제무대에서 지지해주고 그 보답으로 안보리 제재 완화를 시도한다. 이 모든 과정은 대등한 협상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핵심 자원의 교환이었다. 북한에게 기술은 생존이고 푸틴에게 탄약은 전쟁의 연료였다. 이 결합은 서로의 결핍을 메워주는 냉혹한 거래의 형태로 굴러갔다. 중국말하지 않는 설계자의 계산은 무엇일까? 베이징은 이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봤다. 공식 입장은 평화와 대화의 촉진이었지만 실제론 한 발짝 떨어져 계산 중이었다. 중국에게 중국, 북한, 러시아의 결합은 기회이자 위험이었다. 기회 미국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완충축이 될 수 있다. 위험 러시아와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면 중국의 국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보이지 않는 조율자로 남았다. 러시아가 너무 전면에 나서면 살짝 거리를 둔다. 북한이 핵실험을 시도하면 은근히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동시에 석유 식량 무역 루트를 통해 두 나라를 유지시킨다. 즉,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감독자도 참여자도 아니다. 그보다는 장기판 위의 시간 관리자에 가깝다. 언젠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이 열릴 때 이 삼각관계가 가장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동맹인가? 필요의 연합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 북한, 러시아는 새로운 냉전 축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건 이념적 동맹이 아니라 현실적 연합이다. 냉전기의 삼각은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공유했다. 하지만 지금의 삼각은 고립회피라는 현실을 공유한다. 이건 연대라기보다 동시적 생존 전략이다. 각자가 서로를 이용하면서도 서로가 무너지면 자신도 위험해지는 구조. 서로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질 수도 없는 묘한 결합. 그 긴장감이 바로 이 시대의 두 번째 삼각동맹을 지탱하고 있다. 전쟁의 그림자, 그리고 미래의 계산은 무엇일까? 러시아는 지금도 전쟁 중이고,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며, 중국은 대만의 협과 남중국해를 두 눈으로 지켜본다. 이 세 좌표가 만나는 곳, 바로 한반도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북한, 러시아 결합은 단순히 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의 축이 된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 전선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이 안보의 경계선을 다시 흔들고 있다. 이는 곧 제2의 냉전이 아니라 불균형의 시대의 신호다. 각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 누구도 승리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결합하고 또 동시에 서로를 경계한다. 흥미로운 건 이 두 번째 결합의 내부에서 이미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서방과의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그 순간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중국은 러시아가 너무 약해지길 원하지 않지만 너무 강해지길 바라지도 않는다. 균형 속의 불균형이 바로 베이징의 계산법이다. 그리고 북한은 언제나 그렇듯 그 틈을 파고든다. 러시아와 중국이 갈등할수록 평양의 협상력은 높아진다. 즉, 이 동맹은 하나의 삼각형이 아니라 세 개의 서로 다른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묻는다. 이 결합은 어디로 가는가? 이들의 만남은 일시적 동맹일까? 아니면 새 질서의 예고편일까? 아직 아무도 확답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 결합이 세계 질서의 가장 불안한 축이라는 사실이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번엔 똑같이 반복되진 않는다. 그들은 과거의 형제이자 현재의 경쟁자이며 미래의 잠재적 적수다. 미래 중국의 선택, 러시아의 한계, 북한의 변수는 무엇일까? 중국은 판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제국이다. 중국은 지금 동북아의 가장 거대한 플레이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게임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너무 많은 이해관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는 에너지와 안보를 공유하지만 서방 시장 없이는 성장의 엔진이 멈춘다.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지만 그 불안정이 중국의 동북 삼성까지 흔들 수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조로 삼각 협력을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다극화 세계 질서를 말한다. 즉, 중국은 동맹을 만들지 않고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제3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립적 계산의 한계도 분명하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무너지고 북한이 제재로 다시 고립된다면 중국은 자신이 의존하던 두 개의 완충지대를 동시에 잃는다. 결국 중국은 지금 적당한 불안정을 선호하는 제국이다. 완전한 질서보다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혼란을 택한 것이다. 러시아는 동맹의 이름으로 살아남기를 원한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고립 속의 제국이었다. 표트르 대제 이후 러시아 외교의 기본은 언제나 같았다. 약한 주변국을 세워 서방의 압력을 분산시켜라. 냉전 시기 그 주변국은 동유럽이었고 지금은 북한이다. 푸틴은 북한과의 동맹을 전략적 협력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전술적 생존에 가깝다. 전쟁 장기화로 서방의 제재가 심화될수록 러시아는 점점 더 동쪽의 문을 의존해야 한다. 북한은 그 문을 열어주는 작은 손잡이일 뿐이다. 러시아의 한계는 명확하다. 경제가 아닌 군사력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을 피로하게 만든다. 소련이 1980년대에 경험했던 바로 그 피로감이 지금의 러시아에도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북한은 외교의 배후에서 연출가로 변신을 시도 중이다. 북한은 과거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림자를 조명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틈을 정확히 읽어낸다. 그 틈을 이용해 대등한 파트너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는 동시에 중국에는 광물 노동력을 제공하는 구조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다. 그건 제재 시대의 새로운 경제 외교 모델이다. 한때는 보호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상호 의존의 한 축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 자신감에는 위험이 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어느 순간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195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북한은 강대국 사이의 작은 변수로 균형을 흔들었다. 그리고 2020년대에도 그 변수는 다시 움직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축이다. 한반도의 판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빼놓을 수는 없다. 미국은 여전히 억제의 외교를 설계하는 감독자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억제가 더 이상 단일한 방향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제재에 적응했고 북한은 고립 속에서 생존 방식을 바꿨으며 중국은 미국의 틈새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안보의 미국과 경제의 중국 사이. 한국의 외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미세한 균형 위를 걷고 있다. 미국이 신냉전의 논리로 세상을 구분할 때 한국은 연결의 논리로 살아남으려 한다. 이 대비가 바로 한반도 정세 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극을 넘어 새로운 삼각축이 형성되는 공간이 되었다. 중국은 계산한다. 러시아는 버틴다. 북한은 연출한다.
이 셋이 만드는 질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기에 더 오래간다. 역사는 완결된 질서보다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더 자주 숨을 쉰다. 1950년대엔 이념이 그들을 묶었고 2020년대엔 생존이 그들을 묶었다. 다시 말해, 이번 결합은 이데올로기적 연대가 아니라 실용적 공존의 시대다. 그렇다면 이 동맹은 어디로 향할까?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아마도 그 답은 가장 오래 침묵을 지키는 자가 결국 승리의 문을 열 것이다.